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1990년대 특공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7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위 일반병보다 훨씬 무거운 군장. 특공대원들은 일반 보병보다 훨씬 무거운 장비를 휴대해야 했습니다. 공수작전은 적 후방 작전이기 때문에 낙하산 외에도 개인 휴대 군장 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101, 82 공수사단의 작전 시 군장 무게가 45kg에 달했는데 한국의 특공부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기본 무장인 소총과 탄약은 물론이고 개인 침낭, 전투식량, 수통, 예비탄창, 수류탄, 구급랑, 예비의류 등을 모두 휴대해야 했습니다. 추가 보급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특수작전 특성상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직접 메고 다녀야 했던 것이죠. 10분만 걸어도 어깨가 눌려 고통스러웠고 장시간 행군 후에는 어깨에 멍이 들고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병 특기의 경우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통신 장비 자체가 무겁고 여러 일 동안 펼쳐지는 야외 전술, 작전 훈련 중에도 통신을 계속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다른 대원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통신 주특기는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망을 치고 신호가 잡힐 때까지 이동하며 안테나를 쳐야 했습니다. 추운 곳에서는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어 더욱 고생이었고 숲에 가려서 전파가 잘 안 잡히면 밤새도록 위치를 옮겨가며 신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통신병은 특공대에서 가장 힘든 군사특기 중 하나였고 이 때문에 통신특기가 걸려서 특공대 지원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6위 초보적 수준의 낙하산 강화훈련. 1990년대 특공대의 공수훈련은 스타틱 라인 점프라는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강화였습니다. 낙하산 개방 고리가 항공기에 연결되어 있어 낙하 후 3-4초 지나면 자동으로 낙하산이 펴지는 방식이었죠.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고공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자유낙하하는 HAHO나 HALO 같은 고급 강화법이 아니라 은밀 침투하는 거리가 먼 대규모 공정작전 훈련용 강화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강화 자체의 위험성이었습니다. 11m 높이의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300m 상공의 기구 강화와 730m 상공의 시에서 130 수송기 강화를 해야 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훈련생들은 뛰어내리지 못해 몇 번의 기회를 더 받았지만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착륙한다고 해도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땅에 갖다 박히는 수준이었죠. 베어 그릴스도 말했듯이 낙하산 착륙의 충격량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숙련자와 초보자의 차이는 단지 착륙법이 몸에 배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착지 훈련에서는 앞꿈치 무릎, 구령에 맞춰 양다리의 무릎 안쪽 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멍이 들기도 했고 딱딱한 땅 위에서 계속 구르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교육 초반에 연병장에서 부분 동작으로 착지 과정을 익히는데 이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극심했죠. 매 기수마다 착지 불량으로 발목 염좌, 골절,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기구 강화였습니다. 300m 고도에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예비 낙하산을 펼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강화 중 낙하산 줄이 기구 케이블에 감겨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 이상기류 때문에 낙하산이 와이어에 엉켜 살려고 와이어 줄을 잡고 추락한 사례도 있었죠. 장갑을 꼈는데도 장갑이 뚫리고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기구 강화는 특전대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5위 혹독한 혹한기 훈련. 1990년대 특공대의 혹한기 훈련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고립무원의 혹한 속에서 8박 9일간 훈련을 받아야 했죠. 일반 부대도 힘들어하는 혹한기 훈련을 특공대는 훨씬 더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특공대는 팀 단위 산악 침투, 은거지 구축 및 매복, 적지역, 정찰과 감시, 타격 등 설상 전술을 숙달해야 했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띵걸음을 하거나 냉수탕에 입수하는 등
폭한을 극복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력 강화 훈련도 포함되었습니다. 팀 단위 설상 게임으로 기마전 같은 것도 했는데 추운 날씨에 상의를 벗고 하다 보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설상 기동 훈련 때는 30kg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고로쇠 전술 스키나 알파인 스키를 이용해 고속 기동 능력을 키웠습니다. 1980만 1990년대에는 난로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야외에서 잠을 자는 극한의 추위를 경험해야 했죠. 당시에는 추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손끝, 발끝, 뒤끝 등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동상이 걸리기 쉬웠고 핫팩도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로 방한 대책을 강구해야 했고 핫팩을 어디에 몇 개나 둬야 하는지도 경험으로 터득해야 했죠.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에서 부상자의 3분의 1이 동상 환자였던 것을 떠올리며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했습니다. 야외 수경 후 다음 날이면 반합이 얼어붙어 있었고 물통에 물도 얼어서 마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을 자도 추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아침이 되면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극한의 작전 환경 속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과 팀, 단위 전투 기술을 숙달해야 했습니다. 사위 끝없는 산악행군과 전술훈련. 특공대는 한 달에 한 번씩 팀 및 지역대 전술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전술훈련은 2박 3일간 무박으로 진행되었으며 20kg의 군장과 장구류를 착용한 채 50km 상당의 산악행군을 해야 했죠. 일반 부대의 행군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였습니다. 특히 지리산을 종주하는 행군 훈련으로 유명했던 부대도 있었습니다. 산악지형에서의 원활한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기동사격, 저격, 수색, 정찰, 침투, 매복, 기습, 정보 수집 등 다양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평지가 아닌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 체력 소모가 극심했죠. 특공대는 적의 화력 지원 협조선까지 천병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력과 강인한 체력이 필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같이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구보는 기본이었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특공대원들이 3개월이면 특급전사 수준의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될 정도로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신병들도 몇 달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 체력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죠. 특급전사 달성에 필요한 팔굽혀펴기 72회 이상, 윗몸 일으키기 86회 이상, 3km 12분, 30초 이내 같은 기록은 특공대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레펠 강화 폭파, 매복 같은 특수기술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레펠 강화는 절벽이나 건물에서 로프를 타고 하강하는 기술로 공포심을 극복하는 훈련이기도 했죠.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다 보니 특공대원들은 자연스럽게 일반 부대보다 훨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위병 위주 편제의 문제점. 1990년대 특공대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병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훈련소와 보충대, 각 사단별 신병교육대에서 차출된 병사들은 특공부대에 배치되기 전 특공신병교육대에서 고작 4주간만 특공무술, 레펠 강화, 폭파, 매복 등 특공훈련을 받았습니다. 4주라는 시간은 특수부대원으로 양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죠. 장교와 부사관 위주로 구성된 특전사와 달리 징집병 위주의 특공대는 숙련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전부사관은 26주간의 교육을 받고 임관했는데 군인화 과정 5주, 공수교육 3주를 거쳐 각종 전문 기술을 익혔죠. 반면 특공병은 4주 교육만 받은 2등병이 바로 특공대원이 되어 실전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짧은 교육을 받은 병사들이 북한 특수부대, 소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특전사는 전투원이 전부 부사관 이상이었지만 특공대는 병 위주였기 때문에 전문성과 숙련도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급 장교들도 임관 직후 특전방 교육을 이수하고 소대장 실습을 한 뒤 특교단에서 특공수색방 교육을 받고 정식 소대장으로 부임했지만
이 역시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단기 장교들의 경우 특공대 배치를 극도로 꺼렸고 동원사단에 배치되면 환호성을 지른 반면 특공대가 걸리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병 위주 편제는 특공대가 특전사와 동일한 강도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단기간 교육 후 투입된 병사들이 전문 특수부대원 수준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 1990년대 특공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결국 2011년부터 간부 중심 개편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위 특전사 수준의 훈련 강도. 특공대는 초창기에 특전사와 완벽하게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1X 공수특전 여단 7X 특전대대를 모체로 군단 예하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특수정 교리를 훈련시켰기 때문이죠. 특공대 창설 자체가 특전사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전사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타군 간부들이 복귀 후 죽도록 고생했다는 고생담을 워낙 많이 얘기해서 이 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들도 그 악명을 익히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UDT, 해병수색대, 정보사 특임대 등에서 특전사 교육을 받으러 온 간부들도 복귀 후 엄청난 고생담을 늘어놓았죠.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고문저항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 훈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이 포함된 특수전문 유격 교육은 특전사 내에서도 가장 힘든 과정 중 하나로 악명이 높았죠. 군대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199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특전사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병 위주로 구성되어 전문성은 떨어지고 대우도 나빴다는 점입니다. 특전부사관들은 26주간의 교육을 받고 인관했고 인관 후 받는 연 보수액이 각종 수당을 포함해 약 1,900만 원으로 일반 부사관보다 연 200여만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또한 특전사는 제대로 뽑아 굴리는 만큼 인사고과상 결함이 없다면 장기 복무가 확실했습니다. 육군 민간 부사관의 경우 27.3%만이 장기 복무에 합격하지만 특전부사관은 62.2%가 장기 복무에 합격했죠. 진급 속도도 빨라서 하사부터 상사까지 같은 보직으로 20년 넘게 복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특공병들은 사주 훈련 후 바로 실전에 투입되면서 특전사와 똑같은 강도의 훈련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혜택 없이 강도 높은 훈련만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징집으로 끌려온 20대 초반 청년들이 전문 특수부대원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 1990년대 특공대가 힘들었던 큰 이유였습니다. 1위 북한 특수부대 대비 임무의 막중함. 1990년대 특공대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임무의 막중함이었습니다. 북한은 20만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었죠. 제11군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폭풍군단은 저격여단 3개, 경보병여단 4개, 항공육전병여단 3개 등 10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공대의 주임무는 작계지역 침투, 정찰 감시, 화력유도 및 탐색 경멸, 그리고 후방지역으로 침투한 적 특수부대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언제 어디로 침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죠.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특공대는 이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했습니다. 신속대응여단 당시 특공여단은 공수강화와 공중강습을 통한 적지중심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전국 단위를 작전 영역으로 하는 공수강화 에어본 및 공중강습 헬리본 부대로서 유사시 적 후방에 투입되어 교두보를 확보하고 적의 작전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았죠. 특공연대는 육상 침투로 시작되는 적지중심작전과 공지합동작전을 담당했습니다. 화력지원 협조선까지의 천병 임무를 수행하며 아군 후방에 침투한 적 특수부대를 차단하고 소탕하는 탐색경멸 작전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군단급 임무의 변화로 공지합동작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임무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죠. 특공대대 현재의 특수임무대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수도 서울 내 대테러 진압작전 및 시가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전 특화부대였죠.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 태오부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아군 지피가 점령당했을 때 지피 탈환 작전을 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공대원들은 일반 부대보다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했고 항상 최고의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유사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죠. 징병제로 들어온 젊은이들이 사주 교육 후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것이 1990년대 특공대가 힘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전문 특수부대원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기관과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1990년대 특공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1990년대 특공대가 힘들었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무거운 군장, 위험한 낙하산 강화, 혹독한 혹한기 훈련, 끝없는 산악행군, 병 위주 편제의 한계, 특전사 수준의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 대비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이 모든 것이 1990년대 특공대원들을 힘들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간부 중심 체제로 개편되어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간부 중심 개편으로 특공연대는 공지합 동작전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임무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죠.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되었고 교육기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특공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짧은 교육기간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북한 특수부대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